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클래식에서 출판된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이 소설은 지독한 사랑 아니면 잘못된 집착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잔인할 정도의 복수를 낳게 됩니다. 이 틀어져 버린 관계의 근본 원인을 찾아본다면 언쇼 씨가 버려진 고아인 히스클리프를 데리고 온 것이 문제인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힌들리가 삐뚤어져서 히스클리프를 학대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캐서린이 에드거와 결혼한 것이 문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근본의 문제는 히스클리프라는 인간 자체가 괴물이었던 건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고, 설마?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많고, 제목처럼 독자를 폭풍처럼 몰아가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굉장히 잘못된 단추를 끼우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 캐서린이 넬리에게 저 고약한 술주정꾼이 히스클리프를 저렇게 비천하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나도 에드거 린튼과 결혼할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는 건 내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히스클리프에게 알릴 수가 없어.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이 자기와 결혼하면 격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까지 듣고서는 나가버렸고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꼬이고 꼬여버린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그렇다고 너무 비극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폭풍의 언덕, 바로 그곳에 히스클리프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 제 1장. 1801년. 방금 집주인, 나를 성가시게 할 유일한 이웃이다. 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다. 여긴 정말 아름다운 고장이다. 영국 전체를 다 뒤져도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곳은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사람을 혐오하는 자에게는 더 없는 천국이다. 그런 면에서 히스클리프 씨와 나는 이런 한적한 장소를 나누어 갔기에 썩 알맞은 짝이다. 멋진 친구. 내가 말을 타고 다가갈 때 미심쩍은 듯 그의 검은 눈이 눈썹 아래에서 더욱 서늘해지고, 내가 이름을 댈 때 그의 손가락들이 단호한 경계심으로 움츠러들며 조끼 속으로 더욱 깊숙이 숨어드는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따스한 동료애를 느꼈는지 그는 상상도 못하겠지. 히스클리프 씨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만 까맣게 보였다. 저는 로그드라고 합니다. 새로 새든 사람이지요.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빌려달라고 졸라대서 폐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들었습니다만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스러시 크로스 저택은 내 집이올시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내 말을 가로막았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내게 폐를 끼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요. 들어오시오. 앙다문 이 사이로 베어져 나온 그 들어오시오라는 말은 꺼져버려라는 투로 들렸다. 게다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기대고 있던 문을 열려고도 하지 않았다. 상대편이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나보다 훨씬 무뚝뚝하고 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더욱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 히스클리프 씨는 내가 탄 말이 가슴으로 문을 밀어대는 것을 보고서야 손을 뻗어 문고리 사슬을 풀더니 판서기를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리고 안뜰에 들어섰을 때
이렇게 소리쳤다. 조셉, 로그드 씨의 말을 받아들이고 와인을 좀 가져오게. 나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을 시키는 것을 듣고 이 집에는 하인이 한 명뿐인가 보군. 판석 틈새로 풀이 자라고 손질 못한 생나무 울타리를 소들이 뜯어먹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조셉은 나이가 지긋한, 아니 지긋함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다. 아직 정정하고 근력이 좋아 보였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았다. 그는 나한테서 말고삐를 건네받으며 몹시 언짢은 듯 아이고 하나님 하고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어찌나 우거지상을 하고 나를 쳐다보았던지 나는 그가 점심때 먹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지 내가 예고 없이 나타나서 저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히스클리프 씨가 거처하는 집의 이름은 워더링 하이츠였다. 워더링이란 이 지방의 방언으로 폭풍이 몰아칠 때 격렬하게 요동치는 대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형용사다. 정말이지 그곳은 정면으로 바람을 받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언제나 맑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댈 것 같았다. 집 가장자리에 전나무 몇 그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지나치게 옆으로 기울어진 것이나 앙상한 가시나무들이 태양의 자비를 갈망하듯 모두 한쪽으로 가지를 뻗고 늘어선 것을 보아도 등성이를 넘어 불어오는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다행히 건축가는 이 점을 감안하여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 좁다란 창문들은 벽에 깊숙이 박혀 있고 집 모서리는 크고 울퉁불퉁한 돌로 되어 있어 세찬 바람에도 끄떡 없을 것 같았다.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집 정면에 특히 현관 정문 주위에 새겨진 그로테스크풍의 수많은 조각을 감상했다. 현관 정문 위에 부스러져가는 그림핀과 벌거숭이 사내아이의 조각 사이에서 1500이라는 연도와 헤어튼 언쇼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나는 거기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고 퉁명스런 집주인에게 이 집의 내력을 간단히 들려달라고 청하고 싶었지만 문간에 서 있는 그의 태도는 얼른 들어오든지 아니면 아주 가버리라는 듯했다. 나로서도 그의 부하를 건드려서 집안을 속속들이 살펴보기도 전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잠자코 따라 들어갔다. 현관도 복도도 거치지 않고 한 걸음에 거실이 드러났다. 이 고장에서는 그런 방을 특히 하우스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부엌과 응접실을 포함한다. 하지만 워더링 하이츠의 경우에는 부엌이 다른 쪽으로 밀려난 것 같았다. 사람들이 두렁거리는 소리와 부엌 용기들이 덜거덕거리는 소리만 저 안쪽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큼직한 벽난로에는 굽거나 끓이거나 빵을 구운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벽에는 번쩍거리는 구리 냄비와 주석으로 만든 채 따위도 눈에 띄지 않았다. 과연 방 한 귀퉁이 천장까지 닿은 거대한 참나무 찬장에서 수많은 백납 접시와 은 주전자와 큰 잔이 여러 단으로 켜켜이 쌓인 채 열과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천장에는 반자가 없어서 귀리빵 쇠다리, 양다리, 돼지다리 햄 등이 주렁주렁 매달린 곳을 제외하면 천장의 골격이 그대로 들여다보였다. 벽난로 위쪽에는 갖가지 낡은 구식총들과 말 한 장에 다는 두어 자루의 총들이 걸려 있었고 장식 삼아 요란한 색을 칠한 차 깡통 3개가 선반에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매끈한 흰돌이 깔려 있었고 의자는 등이 높은 투박한 모형의 초록색 칠을 한 촌스런 것들이었다. 그 밖에도 한두 개의 육중한 검정색 의자가 구석진 곳에 누워 있었다. 찬장 아래 아치에서는 덩치 큰 밤색 포인트 암컷이 낑낑거리는 강아지 떼에 둘러싸인 채 누워 있었고 다른 개들도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방이며 가구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와 각반이 잘 어울리는 억센 다리와 완고한 표정을 한 소박한 북부지방 농부의 소유로 조금도 이상할 게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이 언덕에서 5, 6마일 안쪽에서 사는 농부의 집을 방문하면 둥근 탁자 위에 거품이 넘치는 커다란 맥주잔을 앞에 놓고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이런 농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클리프 씨는 그의 거처나 생활 양식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얼굴은 집시처럼 거무스름했고 차림새와 태도는 신사다웠다. 신사라고 해봐야 시골 지주 정도의 신사로 단정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가 바르고 균형 잡힌 체격이어서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도 볼썽사납지 않았다. 그리고 다소 침울하고 무뚝뚝한 편이었다. 이런 무뚝뚝함을 천하게 태어난 사람의 오만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에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지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의 무뚝뚝함은 감정을 드러내 보이거나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속에 감춰두고 이런 감정을 되돌려받는 것을 쑥스럽게 느낄 것이다. 아니,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내 멋대로 그에게 내 성격을 투사하고 있나 보다. 히스클리프 씨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몸을 도사리는 것은 나와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 성격이 좀 별나다고 해두자.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는 내가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난 여름에만 해도 내가 안락한 가정을 꾸밀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있었다. 바닷가에서 한 달 동안 좋은 날씨를 즐기고 있을 때 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가씨를 알게 되었다. 그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내 눈에는 정말 여신과 다름없었다. 나는 사랑을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말할 수 있다면 바보 천치라도 내가 그녀에게 홀딱 빠져 있음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다. 드디어 그녀는 내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던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마치 달팽이처럼 내 안으로 냉정히 움츠러들고 말았다. 그녀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더욱 싸늘하게 멀찍이 물러섰다. 결국 그 순진한 아가씨는 가엾게도 자신이 잘못 짐작했다고 생각하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어머니를 졸라 해변을 떠나고 말았다. 이런 별난 성격 때문에 내가 고의로 매정하게 군다는 소문이 나고 말았는데 이 소문이 얼마나 부당한지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집주인이 벽난로 근처에 다가올 때 나는 반대편 받침돌에 앉아 침묵의 간격을 메울 겸 어미개를 쓰다듬어 주려고 했다. 이 어미개는 자신의 새끼들을 버려두고 늑대처럼 살금살금 내 다리 뒤로 다가오다가 허연 이빨을 드러내며 한바탕 물어뜯으려는 듯 침을 흘렸다. 내가 쓰다듬자 그 개는 길게 으르렁거렸다. 개를 가만두는 게 좋을 거요. 히스클리프 씨가 개와 합창이라도 하듯 함께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더 사납게 굴지 못하도록 개를 발로 한번 찼다. 그놈은 귀여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소. 애완견으로 기른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옆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다시 소리쳤다. 조셉! 지하실에서 조셉이 뭐라고 웅얼댔지만 올라오는 기척이 없자 주인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래서 나는 그 흉포한 어미개와 털이 덥수룩하고 험상궂은 목양견 한 쌍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 개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나는 개들에게 물어뜯기고 싶지 않아 가만히 앉아 있었으나 소리를 내지 않고 놀리면 개들이 알아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개들에게 윙크를 하고 인상을 쓰면서 장난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표정이 비위에 거슬렸던지 갑자기 어미개가 벌컥 성을 내며 내 무릎으로 덤벼들었다. 나는 그놈을 내동댕이 치고는 그놈과 나 사이를 재빨리 탁자로 막아놓았다. 그런데 이 행동이 벌집을 쑤셔놓은 격이 되었다. 네 발 달린 마귀들 대여섯 마리가 큰 놈, 작은 놈, 늙은 놈, 어린 놈 할 것 없이 구석진 소굴에서 가운데로 튀어나온 것이다. 나는 그들의 표적에 내 뒤꿈치와 외투자락임을 직감하고 부직갱이를 휘두르며 큰 놈들을 있는 힘을 다해 꽤 효과적으로 막았다. 하지만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히스클리프 씨와 그의 하인은 지하실 계단을 부하가 날 만큼 침착하게 올라왔다. 난로 근처에서는 개들이 물어뜯고 지저대는 대소동이 일어날 판국인데도 이들은 평소보다 단 1초도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다행히 부엌에 있던 사람이 서둘러 와주었다. 불의 열기로 인해 두 볼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르고 소매를 걷어올려 두 팔 드러난 풍만한 여자가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이 여자가 어찌나 효과적으로 혀와 무기를 사용했던지 마치 마술처럼 소동에 가라앉았다. 주인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에는 개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녀만이 강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요? 그가 책망하듯 눈을 흘기며 물었다. 나는 형편없는 대접을 받은 뒤라 참고 있기 어려웠다. 정말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투덜댔다. 귀신 들린 돼지떼도 당신의 개들만큼 사납지 않을 겁니다. 손님을 호랑이 떼와 버려두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저놈들은 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덤비지 않소. 그가 와인병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그런 다음 탁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저놈들이 하는 일이 지키는 것 아니오. 와인 한잔 하겠소? 아니요, 됐습니다. 몰래지는 않았소? 몰렸다면 나도 놈에게 부직갱이 자국을 남겼을 겁니다. 히스클리프가 얼굴을 누그러뜨리며 싱긋 웃었다. 자, 당황하셨구려. 로그드 씨, 와인 좀 드시오. 이 집에서는 찾아오는 사람이 워낙 드물어서 주인이나 개들이나 모두 손님을 대접할 줄을 모른다오. 자,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그의 축배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나니 똥개들의 못된 행동 때문에 부르퉁하게 앉아있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그가 나를 더 이상 재밌거리로 여길 여지를 주기 싫었다. 그의 유머 감각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대로 공연히 좋은 세입자를 화나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고는 태도를 바꾸기로 한 것 같았다. 대명사와 조동사를 생략한 딱딱한 말투가 다소 부드러워졌고 내 흥미를 끌만한 주제, 이를테면 내가 운둔 장소로 삼은 곳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 주제에 관해 아는 게 아주 많았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진해서 내일 또 찾아오겠다고 할 만큼 기분이 풀렸다. 그는 분명 내가 다시 불쑥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럼에도 나는 다시 가볼 작정이다. 내가 누군가에 비해 굉장히 사교적이라는 생각이 들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2장. 어제 오후부터 안개가 끼고 쌀쌀해졌다. 그래서 히스를 헤치고 진흙탕을 건너 워더링 하이츠까지 가는 대신 서재 난로가에서 오후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찬, 나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정찬을 먹는다. 이 집에서 새내어 살 때 북박의 가구처럼 함께 딸려왔던 침착하고 품위 있는 가정부는 5시에 정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찬을 마치고 서재에서 빈둥거릴 요량으로 계단을 올라 방에 들어섰을 때 하녀 아이가 사방에 빗자루며 석탄통을 늘어놓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잿더미를 덮어 불을 끄느라 지독한 먼지를 피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얼른 물러나왔다. 모자를 집어쓰고 4마일을 걸어서 히스클리프 시내 정원 문간에 이르자 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양 깃털 같은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했다. 곧 눈보라가 들이닥칠 것 같았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언덕 꼭대기의 흙은 서리가 덮여 딱딱했고 공기는 팔다리가 으스스 떨릴 정도로 찼다. 나는 문고리 사슬을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제멋대로 자란 구스베리 덤불이 듬성듬성 경계를 이룬 판석길을 따라 뛰어 올라가서는 개들이 지저대고 손가락 마디가 얼얼할 때까지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빌어먹을 인간들 같으니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러댔다. 사람을 이따위로 냉대하다니 영원히 외톨이로 지내도 싸지. 적어도 나는 대낮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는 않는다. 어떡하든 들어가고 말겠어. 그렇게 마음먹은 나는 손잡이를 움켜쥐고 격렬하게 흔들어댔다. 그때 조셉이 헛간의 동그란 창문으로 언짢은 기색이 역력한 얼굴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요? 그가 소리쳤다. 주인정은 양우리에 갔어. 그 양반에게 할 얘기가 있거들랑 이 헛간을 삥 둘러서 가보시지. 집안에서 문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나는 그에게 질서라 큰 소리로 물었다. 주인 마님밖에 없어. 날이 저물도록 소나를 피워대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요. 왜지? 내가 누구라고 자네가 말 좀 해주면 안 되나? 조셉? 내가 왜?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닌데.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머리를 도로 넣어버렸다. 눈발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내가 문고리를 잡고 다시 흔들어 대려 할 때 외투도 입지 않은 채 새갈퀴를 어깨에 둘러맨 젊은이가 뒷곁에서 나타나더니 나에게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그와 나는 빨래터를 지나 서탄광, 펌프, 비둘기 우리 등이 있는 포장된 구역을 지나 마침내 널찍하고 훈훈한 실내에 이르렀다. 내가 전에 가봤던 그 거실이었다. 석탄과 도탄과 나무를 함께 집혀 기세 좋게 타오르는 벽난로의 불길 덕분에 실내는 기분 좋을 정도로 따뜻했고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게다가 전에는 있으리라고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인 마님이 그 식탁 옆에 앉아있는 것이 보이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는 앉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부인은 의자에 기댄 채 나를 쳐다보기만 할 뿐 꼼짝도 하지 않고 입도 떼지 않는 것이었다. 날씨가 사납군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히스클리프 부인 대개 하인들이 어찌나 굶든지 문이 배견하지 못하겠던데요. 문간에서 사람을 부르느라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고 그녀도 나를 응시했다. 어쨌든 그녀는 계속 냉정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나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나는 몹시 거북하고 불쾌했다. 앉으시오. 주인이 곧 돌아올 테니까. 젊은이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는 헛기침을 하고 그 준호라고 불안당 같은 암캐를 불렀다.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었으므로 녀석은 황송하게도 나를 안다는 표시로 꼬리끝을 살짝 흔들었다. 참 잘생긴 개입니다. 나는 또 말을 건넸다. 부인, 이 녀석이 낳은 저 강아지들을 나눠줄 생각이신가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예쁘장한 안주인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히스클리프가 대답했다 해도 그보다 더 퉁명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 부인께서 좋아하는 것들은 여기에 있나 보군요.
나는 구석진 곳에 고양이 같은 것들이 올려져 있는 쿠션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별난 취향이겠죠. 부인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재수없게도 그건 죽은 토끼들을 쌓아 올린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고는 벽난로 쪽으로 의자를 잡아당기며 굳은 저녁 날씨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외출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서 벽난로 선반에 있는 두 개의 차통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가 그때까지 앉았던 자리에는 빛이 들지 않아서 그녀를 잘 볼 수 없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과 자태가 뚜렷이 드러났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아직 소녀티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 보였다. 나는 그토록 감탄스러운 몸매와 예쁜 얼굴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오목조목한 이목구비, 희디흰 살결, 우아한 목선 위에 들이운 다망빛, 아니 금빛 곱슬머리, 그리고 두 눈은 표정만 상냥했더라면 사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다감한 내 마음을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눈이 나타내고 있는 감정이란 그 눈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냉소와 절박감이 뒤섞인 것이었다. 차통은 그녀의 손에 닿을락 말락할 뿐 쉽게 잡히지 않았다. 내가 도우려는 몸짓을 하자 그녀는 수전노가 그 말을 셀 때 누가 도와주려 하면 질색을 하듯 나를 쳐다보았다. 안 도와줘도 돼요. 저 혼자서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실례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차 마시러 오라는 초대를 받으셨던가요? 그녀는 단정한 검은 드레스에 앞치마를 두르고 주전자에 찻잎을 한 숟가락 넣으려다 말고 다그쳐 물었다. 한 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초대를 받으셨던가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아닙니다. 나는 약간 웃음을 띤 채 말했다. 초대를 해주셔야 할 분은 부인이신데요. 그녀는 차며 숟가락이며 할 것 없이 모두 내동댕이 치고 부르퉁해져서 의자에 다시 앉았다. 이맛살을 찌푸리고 막 울음을 터뜨리려는 아이처럼 붉은 아랫입술을 내밀었다. 그러는 동안 젊은 사내는 몹시 낡고 추레한 외투를 걸쳐 입고는 불 앞에 서서 아직 갚지 못한 불구대천의 원한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나를 흘겨보았다. 그 젊은이가 하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차림새와 말투는 촌스럽고 투박해서 히스클리프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높은 신분의 표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순많은 갈색 곱슬머리는 손질을 하지 않아서 덥수룩했고 구렛나루는 마치 곰처럼 볼 전체를 뒤덮고 있었으며 두 손은 일반 노동자와 다름없이 거무스름했다. 그러나 태도나 거동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데다 거만하기까지 해서 집안의 주인마님을 모시는 하인의 부지런함이나 싹싹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